네, 경제 현장으로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로 세상이 떠들썩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13,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더디기만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주고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도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는데 여전히 사기 우려가 높다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죠. 장서포 대표 공인중개사인데요. 왜 전세 사기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부동산 현장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전문 교수님들도 우리 장석호 대표 공인중개사를 찾는다는데 현장의 전문가. 요즘 전세 사기 조금 소식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전세 시장에 무슨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까? 전세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전세 사기는 임대차 계약이 2년이 지나야지 전세 사기 여부가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2년이니까. 예, 그다음에 2020년도 22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기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이 좀 줄어든 거예요, 공급이요. 우리가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신축 빌라하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네. 신축 공급이 없으면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업감정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죠.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공급이 실제 22년도 이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축 공급이 줄어서 그렇다. 예.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일어난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들 지금 제대로 구제가 좀 덜 되고 있죠. 제가 피해자들 직접 만나봤거든요. 네.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예, 특별법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피해자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 많이 신청을 해야 나오는데.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피해자의 결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절차 없이 그냥 변호사나 법무사님 찾아가서 확정 판결 먼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자 신청도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 정부도 많이 설명을 했고 언론도 보도를 했는데도 아직 그렇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가장 많이 한 데는 미출구라든지 수원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단체화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진정한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는 화곡동 빌라 피해자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아닌 상계되어 있는 피해자들이거든요. 예. 단체화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방법도 모르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한때 많이 논란이 됐는데 먼저 보상해주고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그 임대인의 사업자에게 구상을 받자는 그 얘기는 지금 진전이 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진전이 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지금 임차인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임차인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좀 구분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임차인 피해가 있는 아니 과실이요. 과실 예. 어떻게 구분을 그러니까 해요? 임차인 과실이 있다는 거 뭐냐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선순위 근저당이 예, 있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인천 미추홀구하고 수원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예요. 네. 예,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전세 사기로 하지 않고 그냥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깡통 전세 논란이 된 거는 임차인이 과실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선수인 근저당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리고 집을 보러 갔더니 신축에 굉장히 깨끗한 집, 그다음에 서류상 등기부등본상 선수인 근저당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임차인 과실이 전혀 없는. 예, 이런 게 진정한 저는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아직 세력화 단체화 되지 않다 보니까 상계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신청도 안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자, 지금 신축 공급이 좀 줄어들어서 전세사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값도 조금 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전세사기가 대규모든 뭐 어떤 적정한 규모든 그런 사기가 좀 더 안 일어날까요? 아니면 일어날 소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건 아파트 위주고요. 네.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죠. 오히려요? 왜냐하면 깡통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은 기피 현상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 수요들이 아파트로 몰려갔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가격이 오른 거고 다세대하고 빌라 오피스텔은 오히려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중개사 하더라도 단세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은 중개를 안 할 겁니다. 안심 전세앱을 믿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심 전세 앱 정보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전세 사기 우려가 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신축 공급이 늘어난다면 과거와 같은 전세 사기
대규모 전세 사기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인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발생하는 전세 사기는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계에서 다발적으로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기냐면 허그에서 지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려면 5채 이상을 가입할 경우는 정밀 심사를 합니다. 정밀 심사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5개 이상 가입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근데 기존에는 특정인이 100채, 200채, 1000채 수수하면서 반환보증보험 다 가입되었잖아요. 예. 예,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컨설팅 업자들 또는 브로커들이 뭐냐면 명의를 대여하는데 5채 이상씩 공급을 안 해요, 그분들에게. 5채 이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임대인들마저도 선의 임대인들 있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임대인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경우도 봤냐면 만 20살 되는 친구가요. 집을 샀는데요. 그분이 임대인인 거예요. 근데 집을 어디서 산지도 모르고 얼마에 산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명의만 빌려줬어요. 명의만 빌려, 이름만 빌려줬다. 근데 이런 게 앞으로 사회초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전세 사기 우리 장석호 공인중개사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이 이제 전세 보증 반환 보험 허그의 제도 예, 맞습니다. 애들 많이 지적을 해 오셨는데 근데 좀 강화가 됐잖아요. 반환 보증 대출 비율도 좀 낮아지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전세 사기를 막는데 큰 효과를 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효과가 크게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로? 네, 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허그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 예, 뭐 아파트 실거래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거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는요. 신축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도 없습니다. 아, 새로 그냥 지었기 가격도 때문에 없어요. 새로 지었기 예, 때문에 신축.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냐면 감정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가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 어.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감정 평가에서 억감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요? 네. 좀 K본부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K본부의 그 뉴스 프로그램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억감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의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의 억감정이 없었다면 전세 사기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업강전되어 있는 그 가격에 전세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감정한 게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 동향과 주변 아파트, 뭐 주변 빌라들 다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했을 감정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그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요. 실제 저한테 항의자도 많이 왔습니다. 예, 항의자도 많이 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사례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2020년도에 경매물건 분석할 때요. 2017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4억에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고요. 4억에? 예. 근데 그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었어요. 21년도까지요. 예. 다세대 빌라도 하더라도 계속 올랐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경매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경매 감정가가 최소한 4억이 넘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 기격이었기 오르기는 때문에. 때니까. 예. 근데 2020년도에 경매 감정가 2억 3,800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나온 사례예요. 그렇게 높게 감정가액을 정해야 돼. 그렇게 네, 높게 그래서 정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이 4억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예. 절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7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2020년도에 경매 사건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하거나 한다든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뜰 거 아닙니까? 아, 2년이 지났으니까. 예. 그러면 공시가격이 4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처음 2년 전에 너무 높게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3년 전에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대출 전세가율도 조금 이 허그가 좀 또 낮췄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격을 잡기 때문에. 아, 지금 대출 전세가율은 지금 100%에서 90% 낮췄습니다. 낮췄지만 예. 이미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정했으니까. 근데 그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 관리하거나 뭐 감독하거나 검증하거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뭐 감독 기관은 있겠죠. 협회라든지 부동산 감정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예. 실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고요. 그런 기관에서요. 근데 허그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작년에 이제 K본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송 나가면서 허그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죠? 개선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 KB 시세 등등이 있고요. 네. 제일 마지막에
감정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그랬어요. 최우선적으로 예,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을 다 무시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예. 이러다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높게 감정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걸 개선한다고 바꿔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근데 보시죠. 예. 이 감정평가를 이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신축에 예. 신축에는 지금도 보다시피 저기 보시면 부동산 시세, 그다음에 공시가격 150%, 매매가액, 분양가액 90%뭐 이렇게 했는데 신축주택은 저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축에는 예. 오로지 감정평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감정평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그 규정에 보면요, 감정평가 규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신축주택을 준공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든요. 예. 신고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아, 지자체 신고할 때. 예, 맞습니다. 오. 왜냐하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뭐 100%라 하기는 좀 그런데 99.9%가 건축주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합니다. 예. 선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다음에 임대를 놓고 전세를 놓는 경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신고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가액. 예, 예. 신축. 그래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개정된 허그 규정을 본다 하더라도 왜 감정평가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금액으로 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허그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보증보험. 그게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민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그때 도입할 당시에는 매매 가격 60%까지만 보증보험을 인정해 줬어요. 보증 한도가요. 매매 가격에. 예, 예. 네, 상당히 그 LTV 담보 인정 비율 정도 수준이었네요. 그게 타야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는다라도 LTV 기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세 자금도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2년 뒤에 반환해 주는 건요. 차이가 있다면 이자 부담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2년 뒤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LTV 정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 도입할 때 저는 그런 기준을 60% 도입했다고 보거든요. 60% 도입 취지가 바로 LTV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합리적이었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이제 정부 발표에 보면 2017년도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100%까지 확대가 돼요. 아, 그게. 예. 이 100%라는 건 뭐냐면 매매가 1억짜리 집에 1억에 전세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그 1억의 전세에 가입을 해도 반환보증금을 가입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 1원도 없이 한 푼도 집을 안 살 수 있는 들이고 거지 집을 않습니까? 살 수 있네요. 그게 현재 깡통 전세의 기반이 된 거예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율 전세가율 100%까지 인정을 예. 했다. 그걸 이제 현 정부에서 90%까지 낮췄잖아요. 10%만 낮췄어요? 10% 낮춰도 의미가 없는 거죠. 90% 대출이기 때문에. 90% 대출하니까 예. 10%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다가 억감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감정평가 조금만 올려버려도 결국은 영원에 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입 기준, 허그의 가입 기준 전세가율을 100%를 아주 더 확 낮춰야 됩니까? 저는 60%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60%로 낮춰야 된다? 예, 아까 주택을 구입할 때 LTV 기준이 60%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급진적으로 60% 낮추면 안 되겠죠. 근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60%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새 주택에 대해서는 60%. 왜냐하면 기존의 임대인들이 피해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90%만 낮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임대인들은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 정도씩 점진적으로 낮춰줘서 장기적으로는 60%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출 한 대까지 가는 게 맞는 거지 대출 한 번보다 더 과하게 전세자금을 반환보증금 가입해 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손해질이 발생한다면 허그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3조 5,500억 손실이 났거든요. 3조 5천억이나. 대입연재 한 개요. 대입연재. 예. 근데 그 돈은 결국은 누가 부담했냐면 국민들 기금으로 있잖아요. 세금과 같은 기금으로 부담한 거거든요. 국민 그 세금으로 자체 돈이 한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경영부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돈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전세 사기꾼에 전액 갖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국민 세금으로 결국 나가는 전세 반환 보증금은 예. 다 전세 사기꾼으로 한 거거든요. 그걸 다 가져간 건 그 셈이다. 전세 사기꾼이라는 용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세 사기꾼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아까 선의 임대인도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피해 임대인이 명의를 빌려주신 대부분 컨설팅 업체와 건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와 컨설팅. 예. 업체. 그 사람들은 돈이 다 샜군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컨설팅 업자도 아닙니다. 건축주가 뭐냐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제도를 우선 바꿔야 되는 게 지금 두 가지네요. 예. 전세 그 가율을
60%로 낮추는 거. 점진적으로 낮추면 되는 그럼 거고. 신축에 대해서도 이 감정평가. 신축 같은 경우는 즉시 낮춰도 되겠죠. 왜냐하면 신축 즉시 임대인 낮춰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련된 건. 감정평가 관련 규정은 저는 빼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허그 아, 주택가격 예. 규준에 보면은 충분히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가액 하면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감정평가? 기존 주택은 실거래가든지 시세라든지 그다음에 안신전세에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고 되고, 신축은 지자체에 한 신고 가액으로 하시면 된다는 지자체 거예요. 신고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예.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 현재는 제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혹시 일어난다면 어느 쪽에서 어느 유형에서 일어날 우려가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될 거고요. 다세대 빌라 있잖아요. 신축에서 발생할 거예요, 당연히. 다세대 빌라 네, 신축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상이 다를 거예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이 특정인이 100개, 200개, 1000개씩을 소유하게 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명의를 이제 빌려주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회 이목도 받지 못할 거고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꾼을 잡아봤더니 집 꼴랑 4채, 5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 그렇지만 피해 가구 수는 신체 공급이 늘어난 만큼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예요? 임차인 신경 쓴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임차인의 손실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반환보증을 제대로 하면. 예. 그럼 반환보증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 그 정책을 바꾸라는 거지. 제가 여기에서 감정평가사를 험담하거나 특정인을 험담하고 싶진 않아요. 전세 사기를 잘못된 막기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게 크기 때문에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보험 기준을 하루 빨리 좀 바꿔야 된다. 그 그게 기존 임대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반환보증 같은 경우 연 단위로 5% 정도씩 점진적으로 낮추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있잖아요. 60%로 낮추는 60%. 게 맞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들을 만나봤을 때, 피해 임차인을 만나봤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80%까지 되었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갔던 거지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 안 되었다면 네. 전세 계약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점진적으로 한도를 낮추는 게 맞다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예. 허그 반환보증보험 기준, 전세자금 대출 기준까지 다 바꿔야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호 대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